네, 8월의 첫날부터 우리 시장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전략적 투자 최강혁 LS증권 리서치 센터장 모셨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8월의 첫날입니다. 7월 마지막 날 FOMC, 한미협상 그리고 BOJ까지 너무나 큰 이벤트를 소화하고 8월장을 맞았고 8월의 첫 거래일부터 시장이 지금 3%대 넘는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8월 시장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희 쪽에서는 어쨌든 이거 빠지는 것 때문이 아니라 기간 조정은 있을 거다라고 말씀은 드리고 있던 네. 상황이고 밸류에이션 부담 자체가 조금은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지고 추가적으로 뭐 이익이 나거나 아니면 새로운 이벤트가 나오지 않으면은 속도가 더 높게 올라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기간 조정 말씀을 드렸었고요. 당연히 지금 나오고 있는 관세 협상이 발효가 되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그거에 의한 손실이 더 관심이 많이 가져가게 되는 상황이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세제 개편안이나 아니면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나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던 부분하고는 조금 다르게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조금 조정의 여지가 크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상법 개정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 있어서 8월 4일에 상법 개정안 이제 본회의에 올라가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세제 개편안도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올라갔을 때 국회에서 어떤 식으로 이게 처리가 되는지에 따라서 네. 조금 이 지수의 방향성이 결정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주목했던 한미 관세 협상은 15%로 결정이 났습니다. 외국인의 수급 동향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좀 물량을 많이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수급 앞으로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는 관세가 불확실성 요인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불확실성 요인이 제거됐다라는 부분에서는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요인이 하나 있다는 거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달러 인덱스가 워낙에 높게 올라가면서 원달러 환율도 같이 올라갔었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1380원, 1390원대로 올라가는 원달러 환율 수준이라 그러면은 들어오기에는 환차익 부분에서는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세법 개정안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단기적으로 외국인들이 조금 뒤로 물러나는 모습이 보이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외국인 매수세에 유입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환율에 대한 이야기도 살짝 짚어주셨는데 시장과 관련해서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 환원이라든지 어제 발표된 세제 개편안에 대한 실망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세제 개편안 실망감은 사실 네. 이게 지금 이재명 정부 시작하면서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던 상황인데 네. 정책의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거하고 그다음에 정책적으로 나오는 부분하고 괴리가 네. 조금 발생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은 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지금까지 그냥 일단은 주가가 좋다라고 생각했던 심리에 고민을 하는 네. 그 타이밍을 만들어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연말로 봤을 때 대주주 이 확정 기준일 기준으로 하면은 2020년하고 22년 같은 경우에 이 확정 기준일에 평균적으로 한 2조 원 정도가 매도가 나왔었습니다. 네. 근데 이 기준이 바뀌면서 2023년, 24년 2년 평균으로는 한 2,500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전체 그림에서 봤을 때는 연말의 변동성 확대 구간도 조금 염두에 두시고 접근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연말에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 짚어주셨고요. 지금 FOMC 7월에 동결이 됐고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계속해서 좀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대했던 만큼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가 늦춰진다면 미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궁금해지는데 최근 미증시 흐름 좋았다가 살짝 좀 주춤한 모습인 것 같아요. 네,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기준금리 인하도 인하지만 한국보다 더 비쌌었습니다. 밸류에이션 자체가 워낙에 높은 수준이다 보니까 여기서 더 사야 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IT 버블 때와 유사한 그거보다 더 높은 구간이다라는 얘기들은 미국 내에서도 계속 나오던 네. 상황이었었고요. 이번 기준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는 아직 사실 9월이 어떻게 될지를 보셔야 되겠지만은 생각보다는 2명의 이사가 반대 의견을 던지면서 네. 의견은 조금씩 변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거 한 가지.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SRL 규제 완화나 이런 부분들로 보셨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생각
생각은 기준금리 인하를 해가지고 지금 뭔가 만들어내기에는 조금 시기가 안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레버리지를 올리는 규제 완화들을 조금 풀어내면서 그걸로 시장에 유통되는 통화의 속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자산 가격을 올리는 접근이 조금 더 나오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경우가 나왔던 게 2008년하고 2020년 이전에 이제 버블이 나올 때 네. 이런 그림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통화 유통 속도 올라가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그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MS와 메타도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실적은 괜찮았는데 가이던스에서 좀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가 애프터마켓에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AI 산업에 대해서 그 성장성에 대해서는 의심이 없죠. 지금 AI 인프라가 아니라 이제 소프트웨어를 봐야 된다라는 평가도 많은데 동의하십니까? 네, 소프트웨어를 봐야 되는 구간이 왔다라는 거에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프트웨어를 봐야 되니까 인프라의 시대가 끝났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그쵸, 네. 못하는 부분이고요. 사실 모델이 이제는 어느 정도 AI가 정착이 되다 보니까 모델 고도화를 하려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그 고도화를 맡아가지고 이 연구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판매가 돼야 되는데 그거를 또 고도화한 거를 시스템적으로 공급을 하려면은 인프라가 깔려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따로 떼가지고 보시는 것보다는 시기상으로 위아래로 계속해서 움직이는 그림이 나온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아마존 사례로 보셨을 때 아마존이 가이던스를 조금 시원찮게 발표한 이유 중에 네. 제일 큰 부분이 AI 칩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이제 인프라하고 소프트웨어 두 가지가 같이 결합이 돼야 된다는 거에 단적인 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엔비디아 이야기도 살짝 해볼 텐데요. 지금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 이 서버에 대해서 엔비디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아니라고 좀 강조를 한 상황인데 주가는 또 그다지 크게 밀리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미국과 중국 간의 반도체 경쟁이 다시금 격화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할까요? 미국하고 중국 같은 경우에 반도체 전쟁은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해가지고서 이어진다라고서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순간적으로 반도체 경쟁이 없어진다거나 아니면 완화된다거나 이런 그림이 나오긴 어려울 것 같고, 사실 중국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미국의 반도체 시장의 이 점유율을 뺏어오고 싶어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존재하고 내재화하고 싶어하는 부분들도 존재하고 있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가지고 이런 잡음들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하면 또 삼성전자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죠. 어제 컨콜이 있었습니다. 2분기 삼성전자의 실적은 부진하다 우리가 다 알고 있었고요. 반도체는 예상보다 더 안 좋기는 했습니다. 2분기를 저점으로 3분기 하반기에는 좀 반등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크고요. 오늘 또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 반도체가 7월 기준으로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반도체 섹터, 국내 반도체 섹터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게 보고 있는데 이게 일회성 비용이 삼성전자가 조금 컸다라는 부분도 있고 네네. 거기다가 가이던스에서 HBM4에 대해 가지고 출하가 완료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거기에 이제 파운드리도 테슬라향으로 이제 대규모 수주가 나온다는 뉴스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에서 제일 약점으로 지적됐던 게 기술력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거, 그다음에 파운드리 적자가 너무 크다라는 부분인데 이게 완화되는 그림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에서 의미를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순 미국이 아니라 이제 중국향이나 아니면 소버린 AI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HBM이나 아니면 반도체에 대한 공급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거기에 공급 사이드에서 HBM의 생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반도체 생산이 줄어드는 그림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수급 요인에 있어서도 조금씩 괜찮아지는 모습이 나오면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좋은 기대감 계속 이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지금이 하반기가 더욱더 성장 가능성이 있다. 기대해봐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관세라고 하면 가장 큰 직격탄을 맞은 게 아무래도 자동차 산업인 것 같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주가가 최근에 계속해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자동차 업계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는 네. 이슈 소멸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이나 EU가 관세에 있어가지고 자동차 관세가 그래도 조금 정해지니까 그러면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관세가 이 정도 수준일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폭이겠지만 오르긴 오르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이후의 그림으로 보셨을 때 문제가 되는 거는 그럼 이제 이 수준은 소멸됐으니까 여기서부터는 숫자로 얘기를 해야 되는 구간인데 네. 그 숫자가 얼마나 올라갈지에 대한 고민들이 이제 시작된 것 같고요. 숫자상으로 봤을 때는 저는 말씀드릴 때 단순히 단기적으로 15%가 들어갔으니까 더 안 좋아졌다라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현대차하고 기아차는 관세 25%를 계산해가지고 손실분을 추정을 한 상태였습니다. 네네. 근데 15%로 추정이 바뀌면서 두 기업을 합쳐서 한 4조 달러 정도 추정치가 이제 4조 원 정도 추정치에 이제 마이너스가 나왔거든요. 이 부정적인 효과에. 네. 그렇게 보시면은 숫자 자체는 올라간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거기에 일본하고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아직 미국이 캐나다나 멕시코 같은 경우하고는 관세 협정이 제대로 안 맺어지고 있는데 네네. 우리나라가 일본 도요타나 이런 데보다는 캐나다 물량이나 이런 게 적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 요인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이번 협상 지나가면서 일본보다는 한국의 불확실성이 더 많이 완화됐다. 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가지고 관세 리스크 해소됐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하반기 쪽에 보셨을 때는 이제 배당 관련해가지고 네. 정책들 나오는 부분 같이 생각해 보시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이제 현대 기아차도 마찬가지지만은 하반기에는 조금 더 좋은 소식을 들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악은 그래도 면한 것 같습니다. 자동차 업계 하반기에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미 간의 협상 중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건 바로 조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선주는 뭐 미국발 훈풍을 타면서 올해 내내 급등이 나왔는데 저희가 뭐 조방원이라고 표현을 하죠. 조선과 방산, 원전, 어제 또 방산주에서 대장주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장중에 100만 원 선도 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조방원은 계속해서 봐야 된다고 보십니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저희 쪽에서도 이제 밸류 부담이 큰 종목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상황에서 수주를 계산해도 너무 비싼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네. 약간 조방원으로 표현되는 얘네들은 재밌는 거는 약간은 양파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계속해가지고 뭐가 이슈가 나오고 네. 그다음에 수주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조금 이어지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도 너무 비싸다라는 개념을 조금은 뒤로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고민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요번에 이제 한미조선협력 전용 펀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조선 업종한테는 좋은 그림이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미국 쪽과의 협력이라는 측면에서 미국의 이제 군사적인 해군이나 이런 쪽에 수주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LNG 부분에 있어서도 단순히 조선만이 아니라 이제 기자재 피팅이나 LNG 냉각이나 뭐 이런 부분들도 다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방사는 수주도 잘 나오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조금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게 대부분의 수주가 이제 폴란드나 인도 이런 쪽으로 동유럽 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미국의 관세 협상에서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관세 불확실성이 나왔을 때 그래도 제일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애들이 얘네들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요번에 그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지상방산이 생각보다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이게 예상을 못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단순히 이제 비행 관련된 거나 뭐 이런 부분보다 지금부터는 서서히 2분기에 부터 시작해가지고 지상방산도 올라가는 그림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방원은 계속해서 좀 호재 모멘텀이 나오고 있는 섹터다. 긍정적인 시각 제시해 주셨고요. 지금 연준 이야기를 살짝 해보면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오히려 일본의 금리 인상도 좀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엔화 가치에 대한 전망이 궁금하고요. 엔화 가치를 이야기할 때 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 또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지금 상황에서는 엔캐리 트레이드 걱정하실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않을 것이다. 네.
왜냐하면은 이게 기본적으로는 엔캐리 트레이드가 나오려면은 미국에 대한 가치가 훼손이 되는 그림이 나와주는 게 선행된다라고 판단을 네. 내리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금 달러가 올라가는 이유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무역 협상만으로 2조 달러 이상의 수요가 발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달러가 빠지기도 어려워지는 상황, 미국으로 자금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엔캐리 트레이드 문제가 발생하기는 어렵고 일본이 굉장히 안 좋은 국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은 유로존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로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는 무역 협상으로 인해 가지고 어찌 됐든지 간에 손해를 보는 국가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반대 포지션으로 봤을 때 이 무역 협상으로 인해서 그래도 기업단의 이익은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투자도 늘어나는 그림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사실 미국에서 돈을 빼가지고 들어가는 그림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해서는 작년만큼 공포는 없을 것이다. 크게 우려하지 말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서서 여러 섹터를 짚어주셨는데 그 섹터 제외하고도 8월장에 어떤 업종 보고 계십니까, 센터장님? 저희 쪽에서는 일단은 최근에는 코스닥 중소형주를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가지고 올라갔던 거, 그다음에 뭐 배당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수혜를 받았던 업종들이 대부분 대형주로 위주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키막축이 차원에서도 지금의 괴리도라고 하면은 한 번은 올라가야 되는 타이밍이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전반적으로 관세나 아니면은 배당주나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 지금 장세는 오히려 이 지수를 통한 장세라기보다는 종목 찾기 장세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코스닥 중소형주에도 기회가 한 번은 올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 중소형주에도 기회가 올 수 있을 것 같다. 8월장에 좀 눈여겨보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끝으로 시장 전략 좀 세워주실까요? 기본적으로는 워낙에 어려운 장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지금 수익이 안 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한 3일 정도의 간격으로 주도주가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종목 선정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단순히 이제 코스피 지수에 대한 투자나 이런 걸로는 생각보다는 수익이 안 높을 수 있다라는 부분 좀 생각을 하시면서 포트폴리오에 대해 가지고 지금부터는 조정을 조금은 고려하셔야 되는 순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주 환원 부분에 있어가지고 현금 창출 능력이 앞으로의 주주 환원 정책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금 창출 영역이 잉여 현금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기업들 좀 찾아가지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전체 지수상의 접근에 있어서는 이게 업사이드 리스크하고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같이 존재하는 상황인데 여기서는 다운사이드 리스크보다는 업사이드 리스크가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에서 아예 손을 떼시는 그림보다는 오히려 주식 쪽으로 계속해가지고 유지하면서 나가시는 그림을 그리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주도주가 워낙에 빠르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종목별 장세가 펼쳐질 텐데 잉여 현금이 나올 수 있는 기업을 좀 눈여겨보자라는 시장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최강혁 에르스증권 리서치센터장과 오늘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